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친형은 최후 진술에서 동생을 자식처럼 키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박 씨는 구형 결과에 대해 황망하다는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사장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흉기에 찔릴 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근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일어난 건데 지금까지 사과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중학생 때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출산까지 했었다는 여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친언니는 동생인 피해자에게 형부의 성폭행 사실을 발설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은폐했고 피해자는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박 변호사님. 예. 저희 다음 주부터 말이죠. 네. 사건 반장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혹시 위클리? 그렇습니다. 아 진짜 주말? 아 진짜 토요일? 이러니까 내가 미워할 수가 없잖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20일 토요일 예. 위클리 사건 반장 토요일 날 이제 사건 반장 위클리 버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아마 20일에서 21을 넘어가는 그 자정무렵 아닐까요? 누구한테 들었어? 여기 쭌쭌이 누구랑 자꾸 써줘요. 진짜? 예.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모바일 유튜브에서 또 네. 다른 사건 반장 약간 그 파생 채널을 하나 또 런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야. 자, 자세한 건 저희가 다음 주에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죠.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오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죠. 백문이 불여일견 보시죠. 자, 한 남성이 차량 쪽으로 다가갑니다. 조수석을 열었는데 띵. 자, 사람들이 우르르르 나오더니 야, 너 뭐야? 하면서 붙잡습니다. 저 남성을. 야, 너 뭐 하려고 했어? 너 도둑이지? 남자는 이거 아닌데. 그렇습니다. 춘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만 골라 도둑질하던 저놈. 하필 잠복 중인 형사들 차를 털려다가 범행 시작 0.5초 만에 본인이 털렸습니다. 세상 모든 도둑들이 이자와 같다면 저 좀 잡아주세요. 예. 세상 모든 도둑들이 이자와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좋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도쿄사입니다. 3월에 서울 가는데 그때 사반 스튜디오 놀러 가고 싶어요 하신 안도준코님. 예. 자, 사반 출연자들 맨날 보고 싶어 완전 쩔어 하신 유희선님. 사반 완전 팬인데 어디다 연락하는지 몰라서 이제야 인사합니다 하신 강미자님. 강남역 근처 가게에서 11년째 케이크 만드는 파티셰입니다. 오늘 제 생일 축하 좀 해주세요 하신 이현동님. 86년 군산 여상 졸업한 이현숙 좀 찾아주세요. 미국 이민 가면서 제가 연락이 완전히 끊겼네요 하신 임형수님. 자, 난소암 말기 환자인 우리 엄마 김혜자 여사 항암 치료 잘 견뎌줘서 고맙고 사랑해 하신 부산 명지의 이효리님, 역시 부산의 김영민님, 광주의 송옥엽님, 석장근님, 박영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의 6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문화예술인들의 분노입니다. 오늘 여러 배우, 가수, 영화 감독들 모여서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과 관련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입장을 밝힌다. 1. 수사 당국에 요구합니다.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 보안에 과연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지난 11월 24일 KBS 단독 보도에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면밀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수사 당국은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단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및 미디어에 묻습니다. 고인에 대한 내사 단계의 수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특히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자, 뭐가 됐든 일단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네, 그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 오늘 이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수 윤종신 씨, 또 봉준호 감독, 그리고 이 배우 김희성 씨, 김원태 감독 등이 성명서를 낭독을 했는데 이 수사당국의 진상규명 촉구하고 또 언론의 보도 행태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수사당국 향해서 수사 내용 유출된 경위, 그리고 KBS 단독 보도에 이 다수의 수사 내용이 포함된 경위, 그리고 이 소환 절차가 피의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로 진행된 이 점 이런 것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가수 윤종신 씨는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대한 음성을 보도한 사실이 오직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였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자, 이건 뭐 저희도 고민스러운 참 대목인데 뭐 이선균 방지법이 네. 제정돼야 된다. 범 관련 얘기도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수사 단계에서 형사 사건을 공개하고 이러한 부분들, 인권 보호하지 않는 부분들 이거 관련해서 법령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법령이 있어요. 또 위반했을 때 피의사실 공표죄 같은 걸로 처벌이 되는데 안 지켜서 문제죠. 법령이 있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좀 보완될 수 있는 법령의 재개정 착수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상황이고요. 언론에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특히 KBS요. KBS에서 이런 어떤 보도 관련된 부분 잘한 게 있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해 달라고 지금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차량에 발을 쑥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황당한 상황을 목격하셨다면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좁은 골목길을 지나서 지난 차량입니다. 자, 바로 그때 남성이 딱 오더니 갑자기 발을 차 밖에다 쑥 아이고 야, 여보셔 하지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차가 그냥 지나가니까 어라 안 통하네 하듯이 멀뚱멀뚱 쳐다보는데요. 자, 바로 그때 옆에서 한 여성이 다가와서 차 쪽을 막 이렇게 가리킵니다. 저거 막아 빨리 가서 막아. 자, 두 사람이 같이 차로 달려가고 가던 차에 지금 붙잡았어요. 자, 여성이 남성 발을 가리키면서 아이고 발이 완전 곤죽이 됐어 하면서 차주랑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한 20번은 돌려본 것 같습니다. 발을 갖다 댄 저 남성 발연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해공갈 미수 사건입니다. 저게 어제 오후 1시 50분쯤이고요. 경기 광명입니다. 이 제보자가 당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밖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좀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 남녀가 저렇게 가고 있는 차량을 향해서 뭐 막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쫓아가고요. 그러더니 이 차주를 향해서 뭐라 얘기를 하고 또 싸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자 이런 얘기를 하더니 결국 저 차주가 차를 옆에 세워두고 그 셋이서 다 같이 어디론가 떠났다고 합니다. 뭔가 사고였나 보다 싶어서 이 제보자가 그 블랙박스를 돌려본 겁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에 잡힌 장면이 저거였습니다. 남성의 발 차량에 전혀 닿지도 않았죠. 오히려 닿기도 전에 차를 툭툭 치는 모습까지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됐던 피해차, 이 피해 차량이 차를 세워두고 떠났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이거 자해 공갈인 것 같다. 저는 영상이 있다라면서 쪽지를 남겨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락이 닿아서 결국 피해 차주 또 경찰에게 이 블랙박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자해 공갈 하면 안 되지만 정 할 생각이면 각오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싶고 다치기는 싫고 에이그 진짜. 그렇죠.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요? 다쳐야지만이 됩니다. 물론 저렇게 고의 사고가 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영상이 다 있어요. 결국은 사고도 안 난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찰이 이 상습범이다라고 해요. 이 사람 비슷한 사건을 계속 했다고 반복을 했다고 그래요. 제보자 입장에서 이 일대가 지금 좀 공사 재개발 구역이고 주차 교통 관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네요. 저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해 공갈 막기 위해서 이런 제보 사진을 좀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기절할 때까지 퍽퍽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좀 충격적인 영상을 봤다고 저희한테 제보 주셨는데요. 만나보시죠.
자, 엘베 앞에서 한 남성과 노인이 지금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방적으로 지금 허리춤을 낚아채서 지금 엎어뜨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거의 막 발길질을 하고요. 계속 폭행을 합니다. 자, 일어나려는 저 노인의 얼굴을 또 발로 저렇게 퍽 칩니다. 이제 힘없이 쓰러진 저 노인. 이 거의 일방적인 폭행입니다. 이걸 촬영한 사람은 말리지도 않고 이걸 찍고 있으면 어떡해요. 교수님. 네. 아우, 괜찮으실까요? 너무 크게 다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 SNS에 공유된 영상이고요. 이 영상 여러분의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렇게 일방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지만 하지마라는 말만 하고 웃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유. 근데 이 영상을 제보하신 제보자께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아마도 저 학생들이 10대입니다. 10대인데 상간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경비원께서 뭐라고 하니까 저렇게 폭행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셨고요. 저 학생 17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고 예전에도 폭행으로 소년원에 복역한 적이 있는 그런 말하자면은 비행 청소년인 거죠. 지금 이 폭행 당하신 분 건강 상태 상당히 궁금합니다. 야,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잡아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혹시 잠깐 졸았어요?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도로 위에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 만나보시죠. 자, 저 앞에 4차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방향을 휙 꺾더니 옆차를 꽝 하고 분리대를 쾅 하고 아이고야, 지금 도로 한복판에서 결국 불박차는 자, 이번엔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뒤에서 오던 차량이 쭉 달리는데 차선이 점점 좁아지는데 방호벽에 그냥 꽉 긁고 가더니 아유, 세상에 차가 전복이 돼서 지금 막 굴렀습니다. 팀장님, 이게 뭘까요? 앞선 영상을 보시게 되면 지난 금요일입니다. 1월 5일 날 오전 9시 5분경에 서울 일산대교에 있는 자이로에서 사고 난 건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4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좌측으로 꺾으면서 2차선으로 들어갔습니다. 2차선에 달린 차를 부딪힌 다음에 차가 또 방호벽, 즉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네요. 저 사고 때문에 많이 피해를 입었을 것 같은데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나오나요? 당시 두 번째 영상은 당시 이제 1차로로 가는 중인데 1차로 공사하는 중에서 이렇게 방호벽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깜빡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꼭 방호벽을 들이받고 차가 전복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한류 액션 같긴 한데 저래서 아마 40대 운전자가 다친 것 같은데요. 운전은 음주운전이 위험하지만 혹시 이제 저분이 졸음으로 그런 거 아닌가 싶기 때문에 운전하시다가 졸음이 오게 되면 절대로 운전하지 마시고 그거 좀 쉬었다가 가셔야 되는데 아마 아침이라서 졸음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많이 다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입금한다더니 먹튀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가게 안에 한 남성이 입장합니다.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오네요. 저 사장님, 저 누룽지 좀 주세요. 딱 하니까 사장님 정성껏 물건을 저렇게 골라가지고 포장까지 해줘요. 자,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던 남성 갑자기 지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일단 끊었어. 자, 지금 끊었어요. 그러더니 이번엔 사장님 저 붕어빵도 좀 포장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역시 테이블에 저렇게 탁 해가지고 포장하고 계셔.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손님 말하는 게 친구놈이 바로 입금할 거예요 하면서 저걸 물건을 받아 들고 가게를 나갑니다. 자, 친구놈이 제대로 입금을 했으면 사건 반장이 안 나왔겠죠. 아유, 한심한. 진짜 왜 저러고 붕어빵 먹고 튀면 맛있을까요? 맞습니다. 먹튀 사건이었고요. 지난 9일 저녁 6시 이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식집입니다. 이 당시 60대 정도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가져다 준다면서 누룽지, 건빵 그리고 추가로는 붕어빵까지 이렇게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적뒤적 하다가 카드를 차에 놓고 왔다. 차에 나가서 좀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계좌 이체된다 이런 어떤 문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더니 그럼 지인한테 연락 좀 해볼게요 라고 통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입금을 부탁하는 내용이었고 나가면서 누구누구 이름으로 입금이 될 거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당연히 입금이 되지 않았겠죠. 이 업주
다주인 제보자 2만 원 가량 피해를 본 상황인데 설마 요양원 간다는 사람이 먹튀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라면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아, 진짜 믿었는데 저렇게 또 배신을 당하셨군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우리 며느리는 상전이다. 하하, 이거 참. 자,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한 2주 전에 연락을 주셨는데, 아니 도대체 내 사연 언제 나오냐 계속 이렇게 정말 간절히 원하시더라고요. 네, 이 시가에 오면 꼼짝도 안 하는 며느리 때문에 본인이 시집살이하는 것 같다라는 시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이 아들 부부는 동갑이고요. 10년 연애하고 3년 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 1명이 있습니다. 이 며느리가 성격도 좋고요. 예의도 바르긴 한데 그 시가만 오면 손도 꼼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시부부 눈치를 너무 안 봐서 고민이라고 하는데 시가에 와서 일단 어른들 앞에 있을 때도 뭐 여보 당신 이런 호칭 안 쓰고요. 지훈아 상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야 너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가 모두 아내 그러니까 시어머니 몫이라고 합니다. 이 며느리는 와서 설거지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밥 먹고 그냥 쉬거나 요즘은 아이가 있으니까 곧장 아이돌 보러 간다고 합니다. 시가에서 잠을 자도 매번 늦잠 자서 10시 넘어 일어나서요. 그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 먹고 그냥 쌩 가버린다고 하고 제삿날 돼도 이 제사상 다 차려놓으면 쏙 와서 제사만 지내고 간다고 합니다. 이 아들한테 슬쩍 얘기를 해봐도 아유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시냐 그냥 놔둬 라고만 한다는데 그걸 들으면 또 아 우리 아들 꽉 잡혀 사는구나 싶다고 하셨고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정말 뭐라도 하고 싶고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을 지경이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딱 그 카톡으로 전달받고 이건 아무래도 시어머니 말씀 같아서 혹시 시어머님이십니까? 딱 여쭤봤더니 나 시애비입니다. 딱 이러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9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시아버지입니다. 예, 아가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이 시애비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근데 이건 좀 선을 넘는 거 아니냐? 내 집에서 내가 니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냐? 최소한 네 먹은 건 네가 설거지라도 해야지. 아니 세상 천지 시애미가 며느리 밥그릇까지 딴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유 이 지훈이 바보 같은 놈의 자식 이거 지 마누라한테 꽉 잡혀가지고 동그라미. 좋습니다. 이 구도 제가 좋아하는 구도예요. 자 다음은 며느리입니다. 어머 아버님 누가 들으면 제가 아주 그냥 못난 진짜 못된 며느리인 줄 알겠어요. 너무 서운해요. 저도 평일 내내 일하는데 주말에 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은배 얼마나 또 많이 먹고 많이 싸는지 돌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시가 오는 거 부담된다고요. 하지만 며느리 도리 다 하느라고 한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왜 솔직히 그걸 저한테만 요구하세요. 아버님 아들 지훈 씨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셔야죠. X.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 사연을 보게 되면은 옛날하고는 참 생각하면 참 상전벽해를 느끼는데요. 며느리가 사실은 그 시부모 있을 때 남편한테 이게 지훈아 뭐 상의가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여보라면 좋은 말이 있는데 더군다나 뭐 이름은 관두고 야 너 이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예의 바르고 성격이 좋다는 며느리가 시집에 와서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차리고 밥만 살 먹는다. 그리고 10시까지 늦잠 잔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시아버지가 얘기했죠. 선을 넘은 것 같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며느리한테 말하기 힘드니까 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며느리의 그 저런 약간 이상한 행동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네. 이건 아니죠. 설거지라도 해야죠. 뭐 저도 며느리로 살았죠. 그리고 저도 바쁜 며느리였는데 그래도 이제 그 마지막 그 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뭐 밥을 하거나 막 이런 건 못해도 정말 그 설거지가 마지막 노선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 이거는 며느리가 정말 분명히 전 잘못한 것 같아서 정말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근데 이 며느리가 나쁘거나 이래서 그런 며느리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10년을 연애한 거 보니까 진짜 엄마 아빠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뭐 이름을 부르고 너야 이런 거 보니까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러는데 이 시아버지께서 좋게 얘기하시면 며느리가 또 성격도 좋다 그러니까 약간 그 센스가 부족한 상태니까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그냥 좋게 한번 이렇게 타이르듯이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뭐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격도 좋고 예의도 바른데 예의가 없는 게 아닌데
눈치를 좀 안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곳이 매우 어려운 곳이에요. 거기 가서 편하게 10시까지 잠이 올까요? 사실은 아마 이 얘기를 정확하게 못 들었기 때문에 아마 좀 불편하면서도 저는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말 눈치가 없던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미 좀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아버님이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설거지는 좀 해라. 그리고 여기 왔으면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10시까지 잔다고 화만 계속 내고 설거지 안 한다고 우리가 하고 그게 또 오히려 저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동그라미인데. 어쨌든 며느리 입장에서는 편하고 매우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알려줘야 되지. 지금 막 탓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생각이 듭니다. 동그라미인데 이거. 자, 아무튼 사실상의 소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저도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야너한다거나 뭐 늦잠 자고 쏙 밥만 먹고 간다거나 이런 것이 좋아 보이진 않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아드님이랑 같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부부가 지금 뭔가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이 좀 있으시다면 그 며느리가 굉장히 성격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 아들 통해서 얘기를 좀 잘 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마음에 X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좀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최예원님, 시어머니 밥 얻어먹었으면 설거지는 기본, 기브앤테이크죠 하셨고요. 라운제나님,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디그님, 아들도 처가 가서 뭐 딱히 안 할걸요 하셨고요. 판다나무님,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다 하고요. 아내는 앉아서 쉬라고 합니다. 자기 집에선 자기가 알아서 일합시다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대구 사시는 김명훈님 보고 계신가요? 어제 대구 달서구 죽전 내거리 지나시다가 훈훈한 장면을 보셨답니다. 자, 횡단보도 녹색불에 할머니 몇 분이 저렇게 길을 건너시는데 아이고 너무 느려 곧 빨간불로 바뀌는데 특히 저 마지막에 계시는 저 할머니 너무 느려. 명우님도 운전석에서 아이고 빨간불 바뀐다 막 아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이미 바뀌었는데 그 어떤 차들도 빵빵거리지 않고 미동도 않고 할머니 다 건너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저 장면 보시면서 기분이 좋았다 하셨네요. 대구 살아있네. 예. MZ 새마을금고 보험이 궁금하다면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우리 땅 어디서든 만나보세요. 보험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MG가 함께하겠습니다. 고객 속으로 MG 새마을금고 보험. 날 건강하게 해주는 것. 그건 날 것 그대로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 앞으로도 날 것으로 날 건강하게 해주자. 휴롬.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친형은 최후 진술에서 동생을 자식처럼 키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박 씨는 구형 결과에 대해 황망하다는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결심 공판 내용을 짚어봅니다. 자, 이 법정 공방 이게 벌써 2년째입니다. 그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자, 친형 부부 법정에 서서 계속 억울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친형 부부는 10년간 이 박수홍 씨 개인 돈과 또 회사 돈 61억 원 가까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뭐 중복되는 게 있다 해서 살짝 공소장이 변경이 돼서요. 48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친형은 변호사비 횡령 같은 일부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카드를 학원비, 뭐 헬스장 등록 이런 데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족회사라서 용도 제한이 없는 줄 알았다.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고 임직원 복리후생 취지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형수 역시도 재판 내내 나는 전업주부고 명의만 회사에 빌려준 거였다. 라면서 전면 부인했는데요. 상품권 사고 또 법인카드엔 자필 서명도 돼 있었다. 부동산 계약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는 대표이사 이름만 달았을 뿐이지 월급도 안 받았고 세무적인 부분 잘 모른다. 가족이 한순간에 범죄자 가족이 됐다면서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뭐 형 부부 특히 형수라는 분은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 뭐 공황장애 시달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이번 사건이 되게 좀 주변에 안타까움을 샀던 것은 박수홍 씨 부모님들이 나와서 큰아들 편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결심 공판이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을 하고요.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형수하고 형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형수가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시아버지 쓰러질까 걱정이다. 또 시부모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이 형수 부부밖에 없다라고 호소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개인 통장은 부친이 관리했다. 간에 한 바가 없다라고 또 어머니가 법인카드하고 상품을 썼다라고 마지막으로 주장을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친족 상돌에는 직계 좀비속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괜찮지만 형들은 형제지간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이제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좀 다투기 위해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친형, 그 큰형 최후 진술에서 막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결심 공판에 이제 피해자가 최후 진술을 하는 건데 당시에 이제 큰형이 최후 진술에 뭐라 했냐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꿈만 같다고 하면서 수홍이를 자식처럼 키웠다는 건 변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열심히 뒷바라지했는데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제값을 받겠지만 억울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면서 예전처럼 서로 아끼는 가족으로 회복시켜달라고 하면서 뭐 눈물을 흘렸다고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박수홍 씨의 형수 또한 뭐라고 했냐면 남편은 수홍 씨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한다. 본인보다 동생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박수홍 씨 측이 제일 그제 결심 공판 내용 중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대목이 있습니다. 수홍이를 자식처럼 아끼고 키웠다. 큰 형이. 예.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잘 안 어울리는 얘기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박수홍 씨 변호인이 취재에서 밝히기를 이 얘기 자식처럼 키웠다는 분이 수십억 그 돈을 횡령을 하냐라고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튜버 고 김용호 씨를 언급하면서 그때 이제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정보를 준 제보한 사람이 형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법정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수홍 씨 쪽은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형수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몇 년 구형이 됐나요? 친형 부부. 그 친형에게 징역 7년 그리고 형수에게 3년 구형을 했습니다. 일단 친형에 대해서는 그 횡령 내용 은폐했다. 그리고 박수홍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 입혔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기도 했지만 초범인 점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형수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다. 다만 초범이고 주범은 남편인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박수홍 씨의 반응입니다. 어제 그 최후 진술에 대한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황망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박수홍 씨 변호인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황망하고 매우 안타깝다. 예, 이 정도 심경만 전해주셨어요. 7년이 구형됐으면 5년 이 정도로 예, 보통 형량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 일이기 때문에요. 예, 보통 이제 그렇게 된다면 법 경제학적 입장에서 이런 재산 범죄에 있어서 어떤 범죄 예방 효과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형량인지는 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적 입장에서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 보면은 네. 그 수십억을 이렇게 편취하고 7년 징역을 사는 거면 구형이지만 그렇죠. 할만하다 이런 인상을 그런 줄 수 의미를 있다. 지금 변호사가 아마 얘기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7년 구형된 대로 된다면 7년형이 선고되는 건데 40억, 50억 이상을 받고 7년 정도 사는 거 이 경제학적으로 맞느냐 아마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박수홍 씨 측은 7년 구형 자체가 좀 아쉽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횡령죄긴 한데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적용이 되고 다만 이 구형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깝고 황망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이 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측면, 형제니까 또 황망하다, 허망하고 이렇게 허둥하다 이런 얘기도 표현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뭐 교수님이 짧게 정리해 주시죠, 뭐. 네. 박수홍 씨 이런 가족 간의 어떤 다툼이 심각하게 일어났는데 사실 가족 간에는 정말 애증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정이 더 깊었던 만큼 증오도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이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싸우는 게 아마 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목숨을 걸고 이 일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7년 구형도 적게 느껴질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고통도 있지만 또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손상이라던가 뭐 대중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박수홍 씨 역시 뭐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뭐 가족 간의 싸움이니까 사실 비극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사장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흉기에 찔릴 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근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일어난 건데 지금까지 사과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서 상당히 뜨거운 논란을 낳았던 사건인데 사건의 당사자인 사망 가족분께서 제보를 주셨네요. 네, 이 제보자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그 사회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친구 소개받아서 이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깃집의 사장은 30대 중반 정도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이날이 원래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그 당일에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못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제보자가요. 자기 대신에 일할 수 있는 대타 직원을 구해놓고 사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사정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제보자의 주장입니다만 대타도 구했고 어떻게든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 노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사장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자, 사장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 쓸데없는 일로 이렇게 일을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니까 가정사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사장하고 지금 통화를 했는데 통화하는 중에 언성이 좀 높아져서 아버지하고 이 사장하고 좀 말다툼을 하는 모습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사장한테 살짝 화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제보자 이 고등학생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출근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이 일정 자체가 그 다음 일정이 새해 출근입니다. 24일 빠지고 새해에 다음 일정인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자, 뭐 크리스마스 이브 정말 바쁜 날이죠. 대목이잖아요. 자, 그날은 어떻게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해가 바뀌고 1월 1일 역시 뭐 휴일이고 했으니까 당연히 손님들이 많았을 텐데 그날은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가게가 지금 살 얼음판인데요. 사실은 제보자 주장에 따르게 되면 이제 일을 마치고 마감 정리를 하는 동안에 사장이 제보자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날 내 아버지가 나한테 화냈던 거를 사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알겠다.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잘 얘기해서 전화 드리려고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장이 화를 잡지 못하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보자는 그날 못 온 거에 대해서도 사과도 했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다 보니까 이제 제보자가 사장하고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일단 뭐 서로 이렇게 입장이 있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신각신 하던 차에 그 순간 벌어진 이 사장의 돌발 행동에 제보자 고2 학생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요. 벽에 꽂힌 칼, 제보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원래 크리스마스 이브 날 출근이었거든요. 근데 가정사가 있어가지고 그날 안 될 것 같다 사장님께 전화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통화하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좀 대화를 하시다가 화가 나셔서 마감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그날 아버지가 화낸 것 때문에 사과를 받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욕도 나오시고 하니까 저도 좀 못 참아가지고 화를 냈죠. 저도 칼을 이제 들고 얼굴 향해서 휘두르면서 막 내리치다가 제 오른쪽으로 던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생고기 자르는 칼이라고 하시면 아실라나? 그거 던지니까 저기 가게 벽에 박혀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칼을 던진다는 게 좀. 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일단 제보자가 얘기한 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장이 제보자의 얼굴 앞에서 칼을 휘둘렀고 오른쪽으로 이제 던졌는데 그게 벽에 가서 꽂혔대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근데 제보자는 이게 마치 나를 향해 던졌는데 빗나간 것 같이 느껴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도 사장이 이 제보자에게 너에게 흉기를 던졌어도 난 잘못한 게 없다. 너를 죽이고 싶까 인정하고 사과할 생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만약 합의가 되지 않고 사장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본인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저희 제작진이요. 이 사장님하고도 컨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얘기는 방금 들으셨던 제보자의 얘기와는 꽤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그 선생님한테도 달라들고 부모님 달라들고 그게 좀 무슨 감정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도 일할 때 몇 번 그랬거든요. 네네. 막 저한테 위협을 주면서 막 달라들거든요. 15살 차이 나는데. 그래서 몇 번 참았는데 그때 또 그래가지고 제가 들고 있는 게 칼이어가지고 걔한테 던진 게 아니라 걔는 저기 있었고요. 걔가 저도 위협을 받아가지고 겁주려고 그냥 반대편을 던진 건데 지는 지 옆으로 칼 던졌다 그러고 그냥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칼을 반대쪽으로 던졌죠. 걔는 저기 한 1m 옆쪽에 있고 완전 반대편을 던져서. 뭐 얘기가 완전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들으신 대로인데요. 이 사장님 주장에 따르면 그 알바생도 이 사장님에게 뭔가 위협을 하면서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달려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이렇게 위협을 당하다 보니까 또 마침 손에 들고 있던 게 흉기여서 이걸 학생의 반대편으로 멀리 던졌을 뿐이다. 학생의 말처럼 바로 옆으로 던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알바생의 부모님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 나중에 조금 알게 된 이후에는 이 알바생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경찰 역시도 알바생을 타일러서 고소까지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알바생인 제보자 혼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 상황이 정말 그렇게 심각했다면 이 경찰이나 이 본인 부모님이 이렇게 나오겠냐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상황을 딱 찍은 CCTV만 이게 있으면 어느 정도 서로의 입장, 진위 여부가 가려질 것 같은데 그거는 양쪽 다 지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도 좀 물어봤는데. 자, 그리고 또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 있대요. 네. 자, 두 번째 좀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사과를 했냐, 합의를 했냐 이런 얘기가 좀 갈리고 있는데요. 제보자하고 이 사장하고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잘못한 부분을 자기는 사과했는데 사장님은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업소 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으로서 그냥 사과를 했는데 8천만 원을 달라고 한다. 합의서를 들고 왔다. 100만 원도 지금 아깝다. 고소해라. 라고 이 돈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고2 학생 제보자가 글을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막 사장이 잘못했다. 아니다. 요즘 MZ 어린애들 얼마나 다루기가 힘든데 사장 불쌍하다. 이런 의견이 계속 충돌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이 다 이제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요즘 사장님들이 이제 이 일하는 분들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지 어른인데 미성년자인 알바생에게 칼을 그쪽으로 던진 거 아니더라도 참으셨어야죠. 칼을 던진 건 잘못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또 이제 사장님이 억울하게 또 옳은 일을 당해서도 안 되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것인지 사실 CCTV나 증인이 있거나 문자나 아니면 그 칼이 정말 박힌 자국이라도 사진이라도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지금으로서는 누구 한쪽 편을 들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원만하게 합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40년 전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는 피해자. 그날의 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형부가 계속 그거를 요구를 해오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거의 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그런 적이 있었던 걸로. 피해자가 중학생 시절 형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출산까지 한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친언니의 태도였는데요.
동생인 피해자를 협박해서 형부의 범행을 은폐한 겁니다. 그동안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피해자. 과연 이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세 번째 사건 좀 많이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제가 오늘 새벽에 취재를 했어요. 이 당사자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지금 오늘 하루 1시간밖에 잠을 못 잤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새벽에 취재를 하면서 너무 저 스스로도 너무 큰 쇼크를 받아가지고 한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너무 진짜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자, 제보자는 바로 피해자의 동생이었는데요. 자,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에는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 피해자는 딸만 5인 집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큰언니가요, 결혼을 했는데 그 큰언니 부부가 잠깐 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 큰형부가 중학교 1학년이던 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형부는 큰언니가 일하러 간 사이에 아이 좀 봐달라면서 다가와서는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고요.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랑 큰언니의 나이 차이가 8살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형부는 이 큰언니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 피해자로서는 정말 어찌할 바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1년생, 1980년 중학교 1년생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악마 형부. 자, 당시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막 들어가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도 굉장히 엄하신 그런 적이라서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이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엄마도 모르는 상태였었고 저도 이제 임신이라는 자체도 모르는 상태였었고 몸에 이상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언니가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이제 병원을 간 거죠. 저는 그때 너무 많이 힘들었었고 형부가 계속 그거를 요구를 해오니까 이제 두렵고 무섭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다닐 적이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자체 생각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1980년입니다. 지금 형부가 요구를 하는데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었다. 어떤 분들은 또 요즘 생각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니 그걸 왜 거부를 못해. 싫다고 얘기를 해야지. 1980년. 그때 무슨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무슨 성교육을 했습니까? 그 시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결국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자, 형부의 성폭행 이후에 지금 몸에 이상 반응을 느꼈고 결국 임신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 임신 사실을 언니는 알았다고 합니다. 임신 사실, 그 성폭행 사실까지 알게 됐는데 뭐 지금 같으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배를 가리기 위해서 기저귀 천으로 배를 좀 감싸서 숨기기도 했고요. 자매 엄마도 출산 직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고요. 결국은 중학교 2학년 여름에 동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큰언니가 아는 사람한테 전달이 됐다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건 너하고 나하고 말아야 된다. 만약에 이 큰언니가 사실을 알리면 널 죽이고 우리 둘 다 죽는 거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언니라는 사람은 기저귀 천으로 배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걸 막기 위해서 기저귀 천으로 동여 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어요. 자, 엄마는 어땠을까요? 중학교 1학년짜리의 거의 세상의 전부 같은 엄마라는 존재는 어땠을까요? 언니와 한패가 됐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죄인 취급하면서 밥도 안 주고 고등학교도 보내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분은 이 고향을 떠나서 저 가족, 사람 같지도 않은 가족들을 떠나서 전국을 유랑했습니다. 네. 이분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지. 그러니까 큰언니와 형부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까지 하고 큰언니한테 협박을 당했는데 마지막 부류인 엄마라도 정말 좀 편을 들어줬어야 살 수 있었을 텐데 엄마도 얘기하신 것처럼
밥도 안 주고 학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향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혼자서 전국의 공장들을 이제 전전하면서 혼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쨌든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행복해질 수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남편도 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생활이 또 이어졌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이 형부를 신고하거나 이 언니를 신고하거나 이럴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뭐 무섭고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50대 후반이신데 지금 남은 것은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이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한쪽 눈이 지금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불행하셨어요. 그 폭력 남편 탓에 자신의 그 과거의 그 아픔을 기억할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가 고통이셨답니다. 자,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자, 팀장님, 무엇보다 가족 모임 같은 데서 이자들을 계속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7가족인데요. 당시에 그 사건을 아는 분은 큰언니하고 엄마는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라든지 그리고 자기 이제 여섯 3명은 몰랐던 거예요. 언니하고 동생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는 그 5딸 중에 셋째라는 거예요. 그럼 가족 모임 행사가 있다 보면은 셋째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석을 했고 또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전혀 사실 몰랐어요. 아는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언니하고 엄마만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동생이 알았던 것 같아요. 피해자의 동생이 알고 나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 가족 사이에서는 형부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지만 피해자는 그 행사에 참여했지만 마음은 지옥이었겠죠. 그런데 큰언니네 부모가 오히려 반성하는 게 아니고 이 피해자를 아마 사람 취급도 안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50대 된 피해자가 마침내 지난해 여름쯤에서 그 가족들에게 그 형부가 성폭행했고 또 출산했고 이런 내용을 다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왜 이유가 뭐냐면 몇 년 전에 남편하고 사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려고 했는데 또 하나 뭐냐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최근에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늦기 전에 죗값을 좀 치르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들이 또 계시네요. 아니 왜 그걸 40년 동안 왜 그걸 왜 이제서야 얘기해? 말씀드렸죠? 남편과 사별을 하고 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면서 동생에게 가장 친한 동생에게 그 사실을 지난 여름에서야 털어놨던 겁니다. 피해자 이 사연자분은 형부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최근에 그 두 사람의 통화 녹취를 저희가 공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나도 아직까지 뭐 그걸 하루라도 내 잊고 살진 않았어. 그때 뭐 불장난 어쩌다 그래 되는 건데. 그게 불장난이에요? 아니야, 그때는. 그게 불장난이에요? 아니야, 불장난이라 하기보다 그때는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잘못했는데요? 그래,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 니도 뭐 따지면 예를 들어 옆에서 뭐 같이 뭐 응했으니까 같이 우리가 그래 되는 건데. 응했으니까 나 중학교 1학년인데 나는 평생을 그걸 가슴에 안고 살면서 사람 취급 못 받고 살았는데. 아니, 그렇고 나도 죄인 아닌 죄인 같이 살았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나. 제가 진짜 저 사람 얼굴을 까고 싶었어요, 진짜. 예? 네, 이 형부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지금 피해자에게 한다는 얘기가 그때 일은 불장난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게 불장난이냐 이렇게 되물었더니 뭐 그제서야 모두 내 잘못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너도 따지고 보면 옆에서 같이 응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얘기하기도 하고요. 나도 죄인 아닌 죄인같이 살았다.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적반하장으로 되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작진 역시도 저 형부에게 다시 한번 입장을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연결이 됐는데요. 이 형부가 40년도 넘은 건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나 작업해야 되니까 끊어라. 라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이제는 언니 차례입니다. 저자의 그 아내. 사건 당시 이 언니란 사람, 야, 너 이 사실 발설하면 너 죽여. 그리고 나도 죽어.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이에 대한 이 언니라는 사람 입장 어땠는지 저희가 또 직접 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는 툴이 없어서 내가 뭐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지만은 어느 정도 시기 지나서 나도 그게 뭐 양심의 가족도 되고 해서 후회가 되고 내가 참 너무 철없이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좀 폭력적이고 막 이러니까 또 넘어가고 그러고 나도 그거를 계속 마음에 담고 내가 22살 때부터 평생 동안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피해자예요. 나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평생을 억울하게 나도 피해자로 살았다. 피해자다. 그 피해자다. 이게 중요한가 모르겠는데요. 이 큰언니하고 좀 얘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말하는 거하고 이 제보자 얘기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엄마가 먼저 임신하라고 자신은 출산 후에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니가 먼저 알았다. 그리고 배에 좀 말씀했던 것처럼 기저귀 천을 감쌌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나도 피해자라고 하는 큰언니 해명을 하나 더 보면 사실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니한테 사과 한번 제대로 들은 적 없다.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고 냉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 이 얘기는 사실은 40년간 지금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가 있었으면 이혼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혼이 되는지 또 이혼을 받아줄지는 그건 좀 의문입니다. 자, 제가 오늘 취재를 하면서 정말 놀랐던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이 형부라는 자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집에 지금 딸이 5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막내 여동생도 형부한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결혼을 하려던 그 찰나에 성추행을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몇 년 동안 당해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몇 년 전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일까지 큰언니가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이 케이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2가지 얘기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큰언니가 나도 피해자다라고 얘기하고 이혼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 정말 이렇게 뻔뻔하셔도 됩니까? 여기서 이혼하고 싶은 건 여전히 본인을 위함이지 동생들을 위함이 아니잖아요. 이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방가족께서도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고 40년 동안 왜 신고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충분히 그 질문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막내 여동생도 그렇고 이 오늘 피해자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때 작은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성폭행을 당했는데 거기에 정말 무서운 악마 같은 형부는 협박을 하고 정말 큰언니도 협박을 하고 아버지는 이 사건을 모르지만 굉장히 엄한 아버지고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싶던 엄마조차도 밥도 안 주면서 학교도 안 주면서 네 탓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나는 피해자지만 누군가가 피해자라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느끼게 되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수치감입니다. 죄책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되면 그게 비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네가 잘못한 거 없어 피해자야 그들이 잘못했어 라는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잘못됐다 네가 바람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평생의 비밀에 대해서 아마 평생 괴로우셨을 겁니다. 지금 우울증 공황증, 눈의 실명까지 오는 그런 정신적인 충격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 40년 전 사건입니다. 민사, 형사 다 불가합니다.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가 않네요. 40년. 예전에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때는 이제 중지됐다가 나중에 진행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또 특히 이 피해자 여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언니 부부 너무 잘 살고 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어떤 법적인 금전적이라든지 이 처벌받게 할 방법은 사실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피해자분께 오늘 취재하면서 약속드린 게 있었어요. 민사든 형사든 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든 조금의 위로는 해드리고 싶다 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요식업에 뛰어들어서 고깃집 가맹점을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30대 박 씨. 최근 심각한 불안 증세와 더불어서 불면증으로 악몽까지 시달린다고 합니다. 바로 몇 개월 전 고깃집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4명이 줄줄이 퇴사를 하더니 박 씨의 가맹점 바로 옆에 새로운 고깃집을 차렸기 때문인데요. 그들 중 한 명은 대학교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였고 또 다른 한 명은 박 씨가 물심양면으로 챙긴 직원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깃집 실내 인테리어는 물론 메뉴며 반찬 세팅까지 그대로 따라한 것 같아서 너무나 화가 난다는 박 씨. 이 배신감과 분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역시 제보 사연입니다.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딱 그런 사연입니다. 이 제보자는 30대 남성 박모 씨인데요. 그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요식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뭐 고기생도 많이 하긴 했지만 지금은 고깃집 가맹점 굉장히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나름 이 분야에서 자리를 굉장히 잘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박 씨가 대학 때부터 가장 친했던 10년지기 절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친과 이 절친이 소개시켜준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박 씨는 심각한 불안 증세 겪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불면증으로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리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보다 못한 아내가 사건만장 애청자라고 하는데 제보라도 해봐라 라고 얘기를 주셔서 이렇게 제보 주셨다고 했습니다. 10년 절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10년 절친 대학교 때부터 가장 친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제보자께서는 좀 일찍 이 자리를 잡아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이 절친은 유학을 갔다 왔지만 뭐 경제활동을 딱히 취직도 안 되고 뭘 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나도 돈 좀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우리 회사로 와서 일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후에도 막 술 마시고 전화해서 그만두겠다 그러고 사람들하고도 갈등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독이면서 안고 갔다고 합니다. 자, 이거 참 박 변호사님. 예. 자, 이 친구만으로도 벅찬데요. 또 한 명의 친구가 이 식당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친구는 이 사람이 소개한 친구예요. 중학 때부터 친구라고 하면서 다른 직원이 추천이 됐는데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자천돼서 퇴사를 했고요. 한쪽 눈에 장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재취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혼전 임신으로 책임질 가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박 씨가 좀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본인과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좀 어린 나이에 좀 혼전 임신 또 사회생활을 좀 빨리 했다는 거. 그래서 동병상련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일을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주변 동료들이 아유 사장님 저 두 사람 저 낙하산 타고 온 사람들 자르자 하는데도 그놈의 의리 동병상련 그것 때문에 품고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큰일이 벌어지죠? 줄줄이 퇴사를 합니다. 일단 그 10년 절친이 먼저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만두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주 가관이었는데 나는 너의 친구 회사여서 내 친구 회사라고 해서 들어온 건데 너는 나를 친구가 아니라 직원으로만 대하더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1년쯤 지났을 때 이 절친이 소개했던 그 직원도 퇴사를 하겠다고 했고요. 또 다른 직원 2명들도 순차적으로 일을 그만둡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박 씨는 일단 한편으로는 요식업계에서 워낙 이동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싶으면서도 또 혹시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결국 뒤통수를 세게 팍 쳤습니다. 네, 이 제보자께서는 본인을 돌아보셨는데 상황은 지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직원이 와서 사장님 그러더니 이 나갔던 분들이 바로 여기 저희 식당 앞에 똑같은 식당을 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그 10년 절친이 데려온 또 절친 그리고 이 둘이서 직원들 2명을 회유해서 같이 고깃집을 차리자. 그럼 돈 많이 벌 거다라고 해서 회유를 한 것이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퇴사를 한 겁니다. 그때쯤 이제 인테리어, 거래처, 집기류, 식음료 거래처 사장님들로부터 계속 연락을 받게 됩니다. 박 사장 이게 무슨 일이야? 똑같은 게 근처에 또 하나 생겼어. 막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염치 없게도 제 거래처를 다 쓰더라고요. 주방업체 대표님은 저한테 허락을 맡았다고 했대요. 자기가 입사하는 조건으로 제 시스템 노하우를 배워도 된다는 조건으로 본인이 입사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완전 카피를 해가지고 그냥 또 그 근처에다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자, 사장님은 제작진과 통화를 하면서 말이죠. 그 인간에 대한 배신감 울먹이셨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남에게는 처음 털어놓으신다고 하셨어요. 직접 이어서 들어보시죠. 와이프 모르게 더 도와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와이프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도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봐라. 우리가 못했으니까 얘네는 더 할 거다. 좀 더 챙겨주자. 정말 이렇게 해주고 저는 그 친구가 그럴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불면증이 그 심한 정도를 넘어서 하루에 3시간 못 잘 때도 너무 많았고 꿈을 원래 잘 안 꾸는데 쫓기는 꿈이나 살인당하는 꿈이나 이런 꿈을 너무 많이 꾸는 거예요. 막 일상생활이 좀 안 돼서 정신과를 좀 다니고 있어요. 네, 아이고. 근데 정신과도 잘 못 가요. 가야 되는데 일이 너무 바쁘니.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온갖 노하우를 훔쳐서 고깃집을 낸 신념 절친 이 울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참 쉽지가 않네요. 만약에 뭔가 뭐 특허, 불판 뭐 이런 것들을 좀 뭐 새로운 게 있다 그러면 특허를 내서 등록을 받아야 되고 뭐 실용신안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실내 인테리어가 좀 비슷하고 뭐 고기 굽는 서빙 순서라든지 배열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대로 베꼈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 좀 특허나 이런 어떤 법들이 이런 거 같이 좀 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이렇게 잘 규제가 안 되고 있고 특히 또 이런 걸 하려면 이미 등록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 제보자분 등록 안 해두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또 이런 것들 특허 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구제를 법적으로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팀장님께 여쭐게요. 이 제보자는 이미 그 친구 직원 데리고 나간 직원 다 그쪽에서 차단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않겠다고 뭐 이렇게 지금 선을 그은 거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난감하네요. 사실은 아까 박 변호사님 얘기했지만은 영업비밀 같은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이라든가 영업비밀로 처벌할 수는 있는데 그 영업비밀이 아니면 처벌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형사 고소를 해도 처벌받기 힘들 것 같으니까 지금 보시면 차단했다 그러잖아요.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상대해야 피해만 볼 것 같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예 절연을 하세요. 아무래도 팀장님 원조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원조가 좋아요? 그렇죠. 원조가. 근데 원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도 원조, 저기도 원조. 자, 교수님이 정리해 주세요. 아, 왜 이렇게. 네, 여기서 이제 원조는. 아니, 마지막에 잘 가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그냥 삐끗하셔. 오늘 제보자께서 차리신 식당이 원조고. 그리고? 네, 그 나쁜 친구들이 만든 식당이 짝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조가 훨씬 더 많이 오신다고 해요. 그리고 더 당연히 오래 갈 거고 오늘 사건 반장에 나왔으니까 이제 많은 그 동네 분들도 좀 아셨으면 맞습니다. 좋겠고요. 이 사장님께서 물론 뭐 인간관계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신의를 저버린 분들한테 아까 팀장님 얘기하신 거에 저 동의합니다. 미련을 두지 마시고 상처도 받지 마시고 그냥 오늘도 열심히 사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제작진 중에 그 해당 식당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가봤더니 진짜 거의 코앞에 이렇게 가게를 냈더랍니다. 예. 그러니 진짜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강한 불빛을 내뿜으며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차 대뜸 방향을 틀더니 건물에 쿵 부딪히는데요. 그러고도 멈추질 않죠. 이번엔 주차된 빨간 차를 들이받고 또 전봇대에도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사고를 내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현장을 쓱 빠져나갔습니다. 음주운전 같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음주운전이었고요. 이미 한 차례 사고 내놓고도 이 운전자는 더 세게 내달렸습니다. 결국 이 차는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 또 오토바이 무려 12대를 부수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음주 차량이 덮친 현장,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고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난 차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수라장이 됐네요. 이 음주운전자 현장 체포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얘기할 것도 없을 만큼 높았고요.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음주운전자가 바로 경찰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행정 감찰 업무까지 다 맡아서 하는 감사관이었고 또 하필이면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이어서 이 수사 제대로 되겠냐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주차장 한쪽 편에서 운전자가 타이어에 공기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된 빨간 차에서 수상한 남성이 허리를 잔뜩 숙인 채로 살금살금 걸어옵니다. 운전자 역시 타이어에 집중한 터라 이 사실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차가 움직입니다. 이거 훔쳐간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수상한 남성이 내린 빨간 차가 먼저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이후에 이 차도 곧장 따라 나갑니다. 차주 간절한 마음으로 막아서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눈앞에서 차를 도난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별일이 다 있네요. 네, 이런 대담한 범행에 경찰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CCTV를 샅샅이 뒤져서 수색을 했고요. 하루 만에 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훔친 차량들이 추가로 발견이 됐고요. 이 남성은 절도 혐의로 구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엔 더 익숙한 장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유소인데요. 차에 기름 넣는 와중에 한 남성이 반대편에서 슬쩍 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주유구가 닫히자마자 저렇게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야, 진짜 차 빼앗긴 여성은 머리를 감싸주면서 떠나가는 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아직도 자기 차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이고 어쩜 좋아. 네, CCTV에는 공범으로 보이는 흰색 차량이 포착이 됐고요. 이를 토대로 경찰이 조사 중인데 이 주유소에서만 벌써 3번째 차 절도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미국 가보시죠. 자, 건널목에서 형광옷을 입은 한 남성이 팔과 다리를 요리조리 흔들면서 몸을 꿀렁꿀렁거리고 춤을 추고 있어요. 바이브 꽤 남다릅니다. 자, 그런데 춤이 한창이던 때 남성 뒤편에서 두 차량이 쿵 사고가 나버리고 맙니다. 좌회전 차량 또 직진 차량이 부딪힌 건데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춤을 추던 이 남성은 운전자를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면서 괜히 억울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저 아저씨 뭐예요? 자, 당최 교통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댄스 산명에 빠졌던 건지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남성의 정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후 경찰이 바로 도착한 걸 봤을 때는 일단 교통정리 경찰은 아닌 걸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남성의 혹시나 자신의 춤 때문에 괜히 사고가 난 것이 아닐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빨간 대문 앞에 사람들이 분주한데요. 긴 줄을 여기저기 풀어놓고 있습니다. 널브러진 줄 사이에 뭔가를 설치해 놓죠. 그리고 곧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하늘을 향해 불꽃들이 마구 튀기 시작합니다. 바로 폭죽이었어요.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벼랑간 폭죽, 불꽃놀이가 펼쳐진 겁니다. 자기네 집에서 하지 왜? 자, 참 기구한 사연이 있습니다. 저 집 사실 남의 집은 아니에요. 사돈댁이에요. 그러니까 딸의 시가였던 거예요. 17년 전 이 집의 며느리가 된 딸, 그날 이혼을 했어요. 세상에. 이혼 사유가 그야말로 분노 유발이었어요. 시가 식구들의 괴롭힘 기본이고 딸이 시가 식구들 위해서 집까지 내어줬는데 그 집을 빼앗으려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나쁜 며느리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던 겁니다. 아니, 폭탄을 설치해야지. 그건 좀 심하죠. 친정 식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딸의 해방을 또 축하할 겸 또 시가의 악행을 알릴 겸 폭죽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수고거리 바빴고요. 시가 식구들도 집에서 꼼짝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랬구나. 아유, 참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